걱정하고 가장 늦게 안심하는 우리 의회와 함께라면 내일은 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특집 이슈앤피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슈앤피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22분입니다. 자, 이어서 정치 원로 한 분과 탄핵 전국이 남긴 상흔, 다가올 조기 대선,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빼고는 다 역임하셨고 또 경륜을 갖추신 분이라 저희 제작진과 저희가 뭐라고 호칭을 불러드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냥 대표님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싸우면서 이재명이 완승한 거죠. 저는 이게 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을 하면서 여소야대로 그 행정부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전혀 뭐 우리나라 같이 10대 경제 강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네. 20세기 중반에 뭐 남미나 뭐 이런 데서 있는 이런 수단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네. 탄핵이다 뭐 저 특검이다 네. 예산이다 이랬는데 그 싸움이 이번 계엄 사태고 탄핵 사태라고 보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재명이 완승을 했다 그겁니다. 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대표님께서는. 왜냐하면 지금 헌재가 재판이라고는 법리적인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치 재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정치 재판 법리를 죄송. 네, 물 한 모금 드실 동안 네, 한 모금 드시고요. 네.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기건 간에 네. 그 내용은 결국은 이재명 편이냐 윤석열 편이냐 그거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될 수 있다. 탄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탄핵의 논리. 네. 네. 아, 선고문을 쭉 보시면서. 선고문. 네. 쭉 생중계로 봤으니까요. 그걸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의 결과인 것이 너무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곽금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대표님하고 지금 저는 저는 윤석열 편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 문화 강국에서 무슨 계엄이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 집행부의 수반과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과의 싸움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여의도에서 대중들의 집회로 계속 대결 구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판결이 8대1 완승이 됐습니다만 8대 0. 그 중간에 8대 0이냐 뭐 7대 1이냐 아니면은 4대 4나 5대 3이냐
그런데 그게 거의 정치적인 기준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것을 놓고 이제 해석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이제 국민의당 대표로 계시면서 그 당 탄핵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고요. 대표가 아니셨군요. 그 네. 뒤에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 네네네. 예. 자, 그때 상황도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셨는데 예. 그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같은 탄핵인데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좀 유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뭐 이전이긴 합니다만 커다란 정치적인 변곡의 기회가 네. 3번 있었습니다. 네. 87년 체제. 그 6월 항쟁. 네, 6월 항쟁. 네. 6월 항쟁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네. 그리고 2016년에 촛불 집회, 네. 촛불 혁명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권 교체 기회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대중들, 민중들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네. 커다란 정치적인 변곡점이 예. 된 겁니다. 네. 그런데 87년 체제 때는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만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 네. 이게 지금 87년 네, 네, 체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 체제가 오면서 대통령의 무한 권력, 뭐 무소불위의 네. 권력 이런 것들이 폐해가 돼 갖고 그게 그 2016년에 대중들의 그 촛불 집회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네, 네.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우선 당장 문재인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가 예, 예.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대중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서도 정치 체제는 그대로 간 그대로 겁니다. 갔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계엄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정치적인 변화의 계기가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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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탄핵 인용. 파면 결정으로 이 체제는 그대로 간다. 저는 말이죠.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다.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체제 근본을 바꾸는 데 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개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속해 있는 뭐 헌정회 원로회의에서도 네. 지금 쭉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개헌을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네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줄인다 뭐 이걸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 체제가 네. 워낙 권위주의적인 체제고 네. 일당 뭐 그에서 모든 걸 다 하는 뭐 무소불위의 이런 체제인데 그게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위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는 대통령과 국회 대립이 됐어요. 네.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뭐 이러니까 됐는데 그 국회를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민주화가 돼서 처음에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민주화 운동에 어떤 권위가 있어 갖고 이끌어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부터는 뭐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당이 그 국회 다수당을 차지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소야대가 되면은 정치를 이끌기가 아주 힘들어진 거예요. 그게 극악 아주 극한의 상황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견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입법부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번에 국민이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죠. 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그렇죠. 거예요. 소위 이중 정통성, 듀얼 레지티머시라고 하는데 양쪽 다 이제 내가 국민으로 뽑힌 뭐 기관이다. 그러니까 싸우는데 국회가 다수당이 그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법을 만들잖아요.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산을 증액은 못하지만 지난 그 깎을 수 작년 있죠. 말같이 그냥
그 행정부에서 꼭 필요한 거를 그냥 깎아버리고서는 뭐 무슨 소리냐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체제는 네. 변화는 네. 대통령이 있는 한은 네. 우리나라 이 대결 구도의 그 정치 네. 충돌의 정치 싸움의 정치가 끝나지 않는다. 네. 이제는 이 대결 구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의회가 오히려 행정부를 선출을 하면은 네. 그게 내각제입니다만 네. 그렇게 하면은 의회가 지금 마구 하는데 의회가 직접 행정부를 선출하면 책임의식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네. 못한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각제가 그래서 필요하다. 결국 이중적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라면은 그렇죠. 선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그거밖에 없단 말씀이신데. 네네. 자, 근데 이제 뭐 내각제 개헌이 60일 사이에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는 보입니다, 대표님.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이죠. 네. 네. 이거 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번 헌재 마지막 진술에서 네. 네. 내가 복귀하면은 네. 개헌을 하고 네. 네. 또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네. 네.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네. 네. 그래서 네. 물론 그 파면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 무지무지한 혼란이 올 네, 겁니다. 네, 네, 뭐 네.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러한 혼란과 그러한 무질서를 한번 우리나라 정치를 뒤엎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아하, 네, 아, 예. 이게 민주적인 제가 젊어서 민주화 운동에 네, 네. 완전히 투신을 하고 이랬던 네. 사람인데 그것하고는 좀 모순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87년 체제 대통령 중심 체제 양당의 대결 체제 여기에서는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국회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어제 발표한 그 상호관세 관세. 예. 우리나라가 26% 네, 먹었거든요. 그 뭐 관세뿐만이 아니라 네. 안보 문제도 그렇고 네. 이런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이 나라를 살리려면 국민 단합, 정치 통합밖에 없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정치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네. 자, 야당 이제 개헌 관련해서 내각제. 우리 국회 수준에서 의원 내각제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네. 네. 그러나 저는 뭐 2개월 내에 그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네,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체제 개편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됐었으면은 시간을 갖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아마 혹시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되는 게 급하니까 네. 그 개헌에 대한 여론은 지금 보물처럼 일어나고 사실 있어서 큽니다. 네, 네. 원포인트 개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네네. 선출을 해라. 그런 정도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가 대통령 돼도 국회가 자기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 국회에서 선출을 하거나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갖기에는 아주 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사실상 행정부 장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장악하죠. 예. 일종의 제도적 독재가 가능하고 예. 그게 연성 독재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 부분을 얘기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국회만 장악을 해도 사실 국회가 행정부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는데. 요새 보면은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네. 사법부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저 8대 0이라고 하는 네. 거는 뭐 그중에 저는 그래도 그 반대가 뭐 3명은 아니라도 2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판결 선고문에도 그 소수 의견이 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선고문에 그런 게 간단하게만 슬쩍 지나치면 탄핵하는 걸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네. 사법부가 지금 사실상 거의 민주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오늘 이걸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재명 체제 하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뭐 오늘도 몇 분들하고 얘기를 네네네. 했습니다만 이게 말이죠. 그 87년 체제 그게 끝나면서 이제 네.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으로 네네. 갔죠.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서 네. 그 야당으로 있었던 문재인한테 그냥 간 네.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고 네. 하지만 네. 이제 뭐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여당 보수 여당한테 지금 없어요. 보수 여당이 지금 전부 다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통합을 기대한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조금 이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더 많이 오래 갖겠다, 더 심각하게 가겠다 이런 좀 부정적인 비관론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그 비관적 부정론 좀 저희가 그 점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양가성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극렬 지지층이 있는 만큼 또 비호감도가 아주 크다 이런 이제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대선이라는 바다를 건들려면 중도층을 또 끌어안아야 되고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과제인데 전직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그럼 좀 이런 부정적인 것을 좀 극복할 만한 제안을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어제 4.3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네. 이번 계엄에는 5,000명, 10,000명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네. 저는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얼마 전엔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얘기했죠. 선동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이 뭐 대통령을 못 만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세계 전체가 권위주의화, 전제정권화 돼 가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나 장쩌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시진핑이 들면서 헌법을 바꿔갖고서는 4선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독재 국가 만들었죠.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 김정일 때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저런 대통령을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연성 독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정치 또 지금 현재 정치를 보면은 상당히 그런 독재화의 길로 갈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제주도 추념식 발언부터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의도된 걸까요? 그냥 실언일까요? 아니 의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가 그냥 그게 사실이면 모르는데 네. 사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게 의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뭐 있는 사실이 우연히 맞지 않는 경우에 나오면은 의도되지 않은 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이죠. 아니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 네. 그 강북구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네. 또 분당의 윤영찬 의원 이낙연계로 가려고 그랬다가 네. 다 돌아섰는데 결국 공천을 안 주지 네. 않았습니까? 네. 제가 있었던 광명에는 양기대 의원이라고 네. 시장을 했고 아주 자신했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네. 정권을 잡으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서는 자기가 모든 게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남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란과 비극이 온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나라의 민주의식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은 네. 정말 세계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어렵게 알고 네. 또 국민을 내 마음대로 말하자면 속인다든지 네. 또는 강압을 한다든지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도 민주적인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네. 리더십이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그 우리 역사에 아주 높이 그 족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는 네. 것은 이분들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뭐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제 조기 대선은 앞두고 있고 4분 오열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의견이 일치되고 후보를 하나로 합치고 뭐 이거 가능할까? 잘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선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전개된 선거 그것과 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아무리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해도 네. 단일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며 네. 또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그런 어떤 파괴력 네네.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다. 네.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국민의힘에서 예.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네. 좀 중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을 당 외에서 후보를 내면은 이른바 국민 후보 형태로. 그렇지.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독자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그 나와요. 정도까지. 그런 예. 파괴적 상상력을 예. 도입해야 한다. 예. 그런데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럼 그렇게 국민 후보로 추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 글쎄 그거야 뭐 지금 당장이야. 근데 여하튼 막연하게나마 갑도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네.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의견을 모으다 보면 또 압니까? 여하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건절이 그러한 뭐 A든 갑이든 그런 이제 국민적인 신망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측면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부합하는 차기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꼭 필요한 중차대한 역량 뭘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인 리더십이 가장 첫째 요소입니다. 네. 저는 제가 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네. 인사를 할 때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사, 실국장 한 8명이 모여갖고선 네. 같이 했습니다. 아하. 예. 또 아침에 간부 회의를 할 때 네. 모든 의제를 투자문 투자를 다 같이 놓고 농정국장도 얘기하고 건설국장도 얘기하고 문화국장도 얘기하고 여러 의견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실패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엔 통합입니다. 통합.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고
정치인들 국민들이 보면 뭘 생각합니까? 네. 싸움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통합이 필요한 거는 국내적인 정치뿐만이 아니라 네. 국제적인 도전이 너무 심합니다. 네. 미국의 통상 압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가 1등이라고 그랬는데 다 이제 중국한테 뒤처지고 네, 네, 있습니다. 안보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북한을 이제 뉴클리어 파워 그러다가 그레이트 뉴클리어 네이션 네. 네. 국가라는 표현가 독설시켰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위상이 네. 중국 견제 쪽으로 아. 네. 대한민국 방어보다는 네. 그러고 너희 방어는 너희가 해라. 유럽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드디어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가 그 영국 프랑스가 해구사를 만들어서 유럽을 자체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네. 그 독일의 메르츠 그 총리 후보는 네. 우리가 그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새로운 질서로 네, 네, 네. 재편이 되고 있는 그 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시 이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민주당 텃밭 전남당향에서 조국혁신당이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세를 벌인 곳이기도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면이 단단히 구겨졌거든요. 그거야 이제 지난 총선에서 네.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그 당 투표율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선 네.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전국적으로 네, 네. 얻었는데 뭐 그런 그 민주당 그 호남 사람들은 우리 당은 민주당이다 이런 네. 의식이 있긴 한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당의 대표니까 하면서 끌어안기도 하고 근데 저 사람 잘해갖고 되겠나 하면서 이 유보적인 게 네.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 그걸로 호남에서는 일단 뭐 사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호남 인심이 변할 수 있는가를 보는 네. 근데 그건 지나갔다고 보고 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 이게 뭐 행이건 불행이건 불가피한 길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정치 개혁의 서막이어야 하고 대표님께서는 또 헌정회와 함께 개헌 논의에 꾸준히 이제 임해 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의 정치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정치 선진화로 한 발 좀 더 딛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뭐 국가 통합, 국민 통합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나눠주고 장관들한테 권한을 주고 또 야당과 아무리 이재명이 뭐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범죄인인데 네. 설사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은 야당의 대표니까 네. 야당의 대표를 만나고 협의를 해라. 네. 법의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라. 네.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대통령제가 문제인 것은 대통령의 독단이거든요. 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독선이고 독단이면 네. 한쪽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러면 반대편이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싸움이 우리나라 정치가 돼 있으면은 네. 우리는 발전할 길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이 박정희 1960년대 이래로 그냥 쭉 발전해 왔거든요. 네. IMF도 이기고 네. 뭐 6.25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피크 코리아가 됐어요.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네. 그 분기점에 있다고 봤는데 네.
지금은 내려가는 게 확실합니다.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그 조사기관에서 네. 우리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0.9%까지 낮춰왔고요. 그럼 훨씬 더 내려갈 겁니다. 우리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인 거를 생각을 해서 네. 네. 우리나라 지도자는 다 그렇게 내가 어느 한 당의 지도자나 내 지지자들의 리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더다. 네. 이런 생각으로 통합에 역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로 같은 포용력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는 짧게 한 말씀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다 제각각이실 거예요. 국민 여러분 네. 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보고 각각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나를 양보하고 네. 전체를 위해서 우리 통합의 길로 가야 네. 된다. 지도자들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협조하고 통합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